네, 두 번째 영상이네요. 4주차 두 번째 영상. 이론 강의인데요. 이번에 이제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하고 그 다음에 후계 법칙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전달 능력까지 얘기를 하면은 끝나는 게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맨날 똑같은 그림인 것 같네요. 3주책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바꿔야 되겠다. 여튼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여기다 쓰시오. 잘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자, 이거는 자꾸 허당한 거 나오네. 예, 인장 실험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인장 실험, 재료 시험법에서 인장 시험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료 시험, 이번 학기에 재료 시험법이 있던가요? 다음 학기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재료 시험법이라 해서 인장 시험이라 해서 이렇게 봉이 있어요. 봉이나 아니면 판입니다. 판을 양쪽에서 당겨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당깁니다. 쭉 당기면서 그때 이 봉이나 판에 생기는 스트레스 값하고 스트레인 값을 구해요.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것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해서 Y축이 스트레스, X축이 스트레인이 되는 이런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재료의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게 되면 이 재료는 보통 재료는 대부분 다 금속 재료예요. 금속 재료는 대부분이 다 탄소성체거든요. 그래서 탄성인 구간이 어디고 소성인 구간이 어디냐. 탄성하고 소성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재료가 언제쯤 부서질까?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MAU와 같은 우리 재료역학계의 F는 MAU와 같은 후계 법칙 2의 시그마다 예, 요 식에 대해서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쉬어 스트레스 그래서 입술론 아니죠? 타우 예, 쉬어 스트레스 타우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이번 주차 수업도 다 끝나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인장시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인장시험 10편인데요. 요거는 이제 봉형 인장시험이고요. 아니면은 판형 인장시험 10편도 있어요. 인장시험 10편 같은 경우는 KS 규격에 있습니다. KS 규격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판형에 대해서, 이 판인 것 같은데요. 판형에 대해서 인장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장시험이라는 거는 위아래에서 그립이 이 시편을 잡아당깁니다. 시편을 꽉 잡고 잡아당겨요. 봉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어가지고 나사를 조여서 나사로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찰로 꽉 집은 다음에 집게로 꽉 집은 다음에 잡아당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잡아당기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로드셀이라는 게 있어요. 로드셀이라는 것은 뭘 측정하는 거냐면 하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중을 측정을 하면은 얘 처음에 촉이 갖고 있는 단면적, 이 단면적이거든요. 단면적을 알죠. 그 다음에 이 로드셀로부터 하중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단면적을 알고 하중을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뭘 할 수 있냐면 응력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실시간 응력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응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력의 변화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인장시편을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 단면적은 어떻게 돼야 돼? 변화해야 돼. 단면적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당기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줄어든다라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공학 쪽에서는 이 단면적의 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단면적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공칭 응력이라고 불러요. 그게 아니고 단면적이 변하는 것도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면적이 변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응력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 이것을 지능력, 트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능력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공칭 응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면적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할 거예요. 가정이 되게 많죠. 가정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는 가정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장시평을 잡아당기면서 단면적이 줄어드는 걸 무시하고 그냥 단면적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하중만 측정을 해서 로드셀에 걸리는 하중만 측정을 해서 실시간 응력 변화를 측정을 한다. 얘는 무슨 응력이 되는 거예요? 공칭 응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나온다라 했는데 죄송해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스트레인을 구하려면 늘어난 길이를 알아셔야 되겠죠. 이 늘어난 길이는 여기 있는 요거 신율계 신율계라고 합니다. 신율계 익스텐션 미터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 미터 신율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점거리라고 불러요. 표점거리. 그래서 표점거리는 보통 500mm를 초기 값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신유계를 딱 잡아내요. 그럼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의 신유계를 딱 위하고 아래 딱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 신유계가 쭉 하고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혔는데 신유계를 이렇게 잡아놨어.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측정을 하다가 얘가 늘어나면 요거는 밑으로 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신율계 두 개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율계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스트레인 값이 변형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형 길이를 뭐로 나눠서 초기 길이 처음 길이가 평행부리 길이가 60mm 예, 최초의 평행부리 초기 길이가 나오니까 초기 길이로 나눠서 뭘 찾으시면 돼요? 스트레인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값을 각각 찾아주는 그러한 실험 장치 이것을 인장 시험기라고 불러요. 인장 시험기입니다. 시험기. 인장 시험기도 꽤 비싼 편이에요. 뭐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인장 시험기를 이용을 해서 인장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장 시험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뭐 고무 재질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처럼 하중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거는 사실 뭐 인장 시험기 간이 인장 시험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간이 인장 시험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고무 같은 재질 실험을 하려고요. 여튼 이게 이제 인장 시험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저 유튜브가 혹시 될까? 혹시 유튜브가 될까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찝힌다. 지정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제가 요 유튜브 영상은요, 요거 사이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드릴게요. 예, 집어넣어 드릴 거고요. Conducting tensile test, 500 diameter tensile specimen, stainless steel material. Engage tensile specimen between crossheads. Apply extensometer to determine yield strength of material. After yield strength has been determined, remove extensometer and continue test to failure.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에 혹시 나왔을까요? 자,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나왔다라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 인장 시험을 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편집 잘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의 고유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마일드 스톤이란다. 자꾸 헛소리가 나오네. 예, 마일드 스틸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이라고 하는데요. 철이죠. 철은 철인데 철은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탄소가 30% 이상 들어간 철을 이제 그런 거라죠. 이제 뭐 솥이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거, 주철이라고 하는데 솥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일부 이제 철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연해요, 철이. 그래서 그것을 연철이라고 합니다. 무르다라고 하죠. 쇠가 무르다, 철이 무르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철 계열에서는 무름편에 속한 그러한 철을 마일드 스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일드 스톤은 도대체 뭔데 제가 이렇게 입에 굳죠? 예, 마일드 스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철은 이제 요것보다는 약간 탄소 함량이 좀 더 많고 거기에 이제 크롬하고 니켈 좀 들어가고 그러한 합금. 순수한 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스틸, 연철이라고 하면 연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보통 그냥 연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러한 연철을 이용해서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래프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능력, 그러니까 얘는 변형량, 면적 변화. 자, 면적 변화를 제가 그랬었죠. 잡아당기면 인장시편을 쭉 잡아당기면 면적이 줄어든다고요. 이 면적 변화를 고려한 게 지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공치능력 면적 변화가 없어요. 무시한 게 공치능력입니다. 지능력을 true 스트레스 이렇게 부르고요. 공치능력을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끝에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쯤에서 좀 달라집니다. 지능력하고 공치능력하고. 왜냐하면은 거의 변화 없어요. 이 앞에 부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뒤쪽에서 좀 변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보통 이제 마일드 스틸 같은 경우는 연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 스틸 계열은 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프 형태가 스테인리스 스틸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스틸 계열은 다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기억하시고 그래프도 그리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은 항복응력, 극한응력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례예요. 선형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소성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신경 쓰시면 돼요. 소성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선형 영역, 다시 말해서 탄성 영역입니다. 자, 탄성하고 소성을 첫 시간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탄성은 물체가 모양이 변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거. 자, 자입니다. 자가 모양이 변했다가 놓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자가 눌러서 모양을 변화시켜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 이것을 탄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거를 꽉 돌리면은, 이거 비싼 거여서 안 되고요. 자, 종이 가지고 갈까요? 이 종이 모양 변화시켰다가 놓으면은 되돌아오죠. 이런 게 탄성이에요. 자, 모양을 변화시켰다가 놓으면은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모양을 아주 많이 이렇게 변화시켰어. 꽉 눌렀어. 그러면 나도 돌아오지가 않죠. 이것을 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양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을 소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탄성 영역입니다. 비례한도까지가. 근데 비례한도까지 보지 않고요. 보통 항복응력하고 비례한도를 같이 봐서 그냥 같은 거다라고 봐요. 그냥 거기까지가 탄성. 그걸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소성이 되는 거야. 소성이 되는 거고요. 소성이 됐다가 어느 순간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소성이 됐다가 다시 응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쯤에서 네킹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넥이 목이죠. 그렇죠? 네킹은 뭐냐면은 자, 인장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오목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네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킹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목 들어갔으니까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면 똑같은 하중을 가했을 때 응력이 줄어들어도 되잖아. 응력이 작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줄어들면 응력이 작아져도 잘 늘어납니다. 이렇게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 늘어나요. 훅 하고 늘어납니다. 응력이 작아져도 훅 하고 늘어나요. 그러다가 언젠간 파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킹이 시작이 되면 그냥 똑같은 하중 가해도 파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킹이 시작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재질은 네킹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이거든요. 항복 응력을 일딩 스트레스 이렇게 부르고요. 극한 응력을 뭐라고 하냐면 ultimate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해요. 항복 응력을 이렇게, 극한 응력을 이렇게, 항복 응력을 일딩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극한 응력을 ultimate, mate예요. ultimate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 응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여기가 항복 응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계선이죠. 탄성 영역하고 소성 영역의 경계선을 항복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극한 응력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응력이 가장 클 때는 우리 진응력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응력이 가장 클 때는 다시 말해서 응력의 최대값, 즉 이 응력을 넘어가면 극한 응력을 넘어가면 얘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은 소성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극한 응력을 넘어가면 부서지는 거예요.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마일드 스틸에 대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자, 비례해서 가십니다. 일정하게 가세요. 볼록 팍. 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일드 스틸에 대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 그냥 철계열은 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비례해서 가다가 일정하게 되는 이 부분을 시그마 Y 그래서 이것을 항복 응력 일딩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기를 요 가장 높은 거 이것을 극한 응력 그래서 ultimate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평 방향 성분법과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있네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탄성 영역 이라고 하고요. 이 이유를 소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유로는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 탄성 영역에서는 비례 관계잖아요. 요 스트레인 값하고 스트레스 값이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때 비례 관계에서의 기울기를 E라고 표현을 합니다. E가 영수 모듈러스였었죠. 그러면 요 탄성 영역에 대해서 탄성 영역 일레스틱 이 일레스틱 존에 대해서 이 탄성 영역에 대해서 Y축 우리 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X고 여기다 Y다 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M이면은 Y는 MX죠. 그런 식으로 Y축이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X축 입실론에다가 기울기가 2라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나올 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훅의 법칙은 탄성 영역, 엘라스틱 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이 값을 0 그래서 0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 이런 식으로 0율이라고 하죠. 0율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마일드 스틸에 대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요. 요 놈하고 요 놈이에요. 얼티메이트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일딩 스트레스, 일드 스트레스 혹은 일딩 스트레스 요 두 가지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재료의 응력입니다. 응력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해볼게요. 응력이 쭉 증가해. 근데 어느 순간 여기쯤에 뭐냐면 재료의 항복 응력이에요. 예. 일딩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얼마냐 하면 재료의 극한 응력이에요. 얼티메이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받는 자, 이러한 재료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재료가. 그래서 이 재료가 양쪽에서 자, 힘 F만큼으로 당겨지고 있어. 당겨지면서 힘이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하니까 당연히 응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응력이 쭉 증가를 할 텐데 처음에 이 응력이 요만큼 증가할 때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료는 뭐 부서지거나 그런 일 없어요. 물론 길이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길이가 늘어나는 변형된 길이가 커지니까 변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탄성 영역입니다. 내가 힘을 요만큼 줬다가 응력이 이만큼 가해지게 했다가 힘을 빼.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쭉 갔다가 이만큼 응력을 가해져요. 그랬다가 힘을 쭉 빼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자처럼. 내가 이만큼 힘을 가했어. 그랬다가 힘을 뺐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시그마 y 이상의 힘을 가했어. 이상의 응력을 받도록 해서 재료가 이렇게 응력을 받도록 해요. 이만큼의 응력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겠죠. 요 이후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야? 소성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영구 변형, 소성 변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더 쭉 증가시켜. 그래서 극한 응력이 넘어갔어. 극한 응력이 이거잖아. 이거 넘어가면 네킹이 발생한다고요. 여기서 네킹이 발생한다고요. 네킹이 발생하면 그 뒤로는 뭐예요?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가 되는 게 각각 소성 변형, 영구 변형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 항복 응력인 거고, 그 다음에 파괴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 극한 응력인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영구 변형이 시작되는 지점이 항복 응력, 그 다음에 파괴가 시작되는 지점이 극한 응력. 물론 이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은 재료의 고유값이에요. 똑같은 스틸이라도 똑같은 스틸이라고 하더라도 S400이냐 450이냐 그 넘버에 따라서 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열 처리량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져요. 열 처리량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재료의 고유한 값이에요. 얘는 항복응력, 극한응력은 재료의 고유한 값이고, 그렇다면 이 재료가 영구 변형이 발생할 거야 안 할 거야를 판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이 재료가 영구 변형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졌다라면은 보시는 거죠. 이 재료의 항복 응력을 봤어. 근데 항복 응력이 이 재료가 받는 응력보다 커. 즉 재료가 받는 응력이 더 작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탄성 변형이에요. 오케이야, 괜찮아. 재료에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재료가 받는 응력보다 응력이 더 커. 물론 같은 것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더 커. 항복 응력보다 더 큰 응력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이제 영구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이퀄 넣긴 하는데 어차피 인계값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니까요. 영구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는 영구 변형이 발생해도 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부서지지만 않은 재료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거요. 자, 그러면 이 재료는 파손이 될까? 파손, 다시 말해서 파괴, 아예 부서지는 거야. 아예 그냥 쇠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일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를 보려면은 이 재료의 극한 응력보다 재료가 받는 응력이 더 작으면은 파손되지 않는 거죠.
파괴라고 쓸게요. 파괴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것보다 더 크면 재료가 받는 응력이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계를 설계를 할 때, 우리 지난 단원에서 재료가 받는 응력 찾았잖아요, 다들. 그러면 재료가 받는 응력을 찾았으니까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재료가 받는 응력보다, 이 재료가 받는 응력이 극한 응력보다 작은가 큰가를 보면 되죠. 만약에 내가 영구 변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강조를 해요.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은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재료가 받는 응력이 극한 응력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괴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할 거예요. 재료는 항복 응력만 넘으면은 항복 응력만 넘지 않으면 영구 변형 발생하지 않아 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는 재료는 극한 응력만 넘지 않으면 파괴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거기다가 안전계수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낼 거냐면 허용 응력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게 변형이 돼서 재료는 허용 응력을 넘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얘기고요. 자, 이게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을 얘기하면서 선형, 그 다음에 탄성 영역, 그리고 소성 영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실제 그래프예요. 실제 그래프, 마일드 스틸에 대한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탄성 영역이에요. 사실 탄성 영역 되게 작아요. 제가 전에 요 전 그래프를 보시면은 탄성 영역이 그나마 많이 그렸잖아요. 사실 탄성 영역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탄성 영역은 거의 표현되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얘가 이거 KSI 저 인치 단위계예요. 이게 뭐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오는데 기울기 값은 영스 모듈러스 값은 기가파스칼 단위로 나오거든요. 되게 기울기가 급해요. 경사 상당히 급합니다. 근데 그걸 눈에 보이기 위해서 좀 경사가 완만하게 그려진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네킹이라는 건 이렇게 얇아지는 거. 이걸 네킹이라고 합니다. 제가 K를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K? 죄송해요. 제가 녹화하고 헷갈렸네요. 네킹 다 바꿔야 돼. 자, 죄송해요. 다 바꿔야 돼. 예, 요거예요. 미쳐버리겠다. 제가 틀렸고요. 네킹 또 여기 있었는데 발생하는 거 안 그렸나? 여기는 안 그렸네요. 앞에만 있네요. 예, 죄송해요. 자, 녹화하고 헷갈려가지고 네킹을 K를 붙여버렸네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되게 유치한 실수인데 이런 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킹이 발생하는 지점, 목처럼 얇아지는 지점,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있고요. 자, 뭐 다른 재료들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항복점을 보기가 힘들어요. 스틸은요. 이거 왜 안 될까요? 가끔씩 가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스틸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일정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복 응력이 얼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딘지 몰라요. 항복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항복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0.002 오프셋, 다시 말해서 이걸 0.2%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요 기울기랑 똑같이 0.2만큼을 이동을 시킵니다. 0.2%만큼을. 그러니까 스트레인을 하면 002가 되겠죠. 이것만큼을 오프셋 시켜서 요 기울기랑 똑같이 쭉 그어지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 만나는 지점을 항복 강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재료시험법이 아니죠. 이 수업은 재료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항복 강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그거 예전 같은 경우 재료시험법 수업 듣는 학생들은 요거 꼭 그 숙제로 내줬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항복 강도를 찾는구나.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항복 강도는 뭐 네이버 쳐거나 그러면 다 나오니까 알루미늄 6061 T6냐 T2냐 아니면 5052냐 4033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넘버에 따라서 다 주어지니까요. 실제로 재료역학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그런 테이블 보고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값을 치시면 되는 거고요. 실험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재질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인 커브를 그렸다라고 했을 때 항복 강도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극한 강도는 무조건 이제 가장 꼭대기 지점이 극한 강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무는 재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질 고무는 보통 우리 쓰는 고무줄 같은 거. 경질 고무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고무판 같은 거 있죠? 뭐 우레탄이라든가 딱딱한 고무. 따라서 스트레인 스트레스 값이 이렇게 표현해요. 연질 고무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보통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훅 잘 늘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잘 안 늘어납니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시게 될 것이고요. 취성재료, 깨져버리는 재료. 예. 깨져버리는 재료는요, 사실 비례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항복 필요 없고요. 그냥 깨져요. 그래서 취성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항복이랑 극한이랑 항복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항복 강도를 조금 넘어가면 그냥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항복 의미 없이 무조건 극한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성은 깨지는 재료, 분필이나 유리나 그런 것들을 취성 재료라고 합니다. 보통 보니까 여기 유리섬유의 극한 능력이 한 7GPa, 판유리 극한 능력이 한 70MPa, 우리 유리창 깨지는 문제 같은 거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유리창 깨지는 문제. 제가 뭐 숙제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유리창이 깨지려면은 얼마만큼의 극한 능력이면 되냐, 뭐 계산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죠? 70MPa 이상의 응력을 받으면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취성 재료가 탄성 변형, 소성 변형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니까. 플라스틱은 워낙 재질이 많고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한 플라스틱은 또 하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물론 알루미늄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극한 강도나 항복 강도가 알루미늄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플라스틱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료는 내가 만약에 어떤 플라스틱 재료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실험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플라스틱 재료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레스티시티 탄성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티시티 소성이에요. 자, 탄성하고 소성인데 그래프를 보시니까 탄성적, 소성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기를 해서 탄성하고 소성이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이때 응력이 항복 응력이겠죠. 자, 항복 응력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항복 응력 전까지는 탄성 변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 이제 소성 변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중을 가해요. 그래도 여기쯤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탄성 영역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즉 A까지 갔다가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넘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항복 응력이에요.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은 영구 변형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어. 탄성 영역을 넘어갔네요. 여기서부터는 영구 변형이니까 그러면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해야죠. 자, 여기서 하중을 제거했어. 그러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종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종이요. 다시요. 종이를 제가 이렇게 해서 접어요. 접은 다음에 놓으면은 살짝 복원이 되죠. 조금 더 많이 접을까요? 그러면 살짝 뜨죠, 얘가. 그러니까 저는 꽉 눌렀다가 놨는데 살짝 뜬단 말이야. 이것을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탄성 회복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짝 탄성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탄성 회복이 되는 거 사실은 이론적인 값입니다. 실제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실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소성 쪽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실제랑 맞지도 않고, 이게 똑같은 스틸 가지고 실험을 해도 중국에서 만든 스틸이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틸이냐, 여름에 만든 스틸이냐, 겨울에 만든 스틸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경사 기울기가 있죠. 처음에 기울기 2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탄성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잔류 변형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만큼은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명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내가 만약에 재료를 이만큼 변형시켰어. 자, 이만큼 변형시켰어요. 입실론 값이 이만큼 변형시켰다가 하중을 제거했어. 그러면 원래대로 이만큼 되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초기 기울기랑 돌아가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복원이 되는 거야. 대신 이만큼은 영구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자, 하중을 여기까지 갔다가 이 값이 아까 2라는 지점이 항복응력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항복응력이었는데, 자, 내가 하중을 이만큼 갖다가 제거했어.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자, 이만큼 갖다가 제거했어요. 그러면 1로 되돌아와요. 처음이랑 동일한 기울기로 되돌아옵니다. 복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하중을 가하면요, 여기서부터 다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예요. 이렇게 됩니다. 즉, 기존에 여기까지 되돌았으면 여기서 리셋된 거예요. 기억 다 까먹었어요. 전에 했었던 행동은 다 까먹었어요. 얘 원래 길이 몰라, 얼마였는지. 재료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그래프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항복 응력이 되시는 거죠.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항복 응력 값이. 두 개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만큼 돌아와. 더 시적 잡았다가 놓으면 돌아와.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만 하중을 가했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시죠? 자, 여기가 새로운 항복 응력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 하중을 가했다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예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예제 잘 보세요. 자, 어떤 재료가 있어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자, 얘가 1000mm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냥. 볼록한 거 없네? 그냥 이 상태는. 여기 끝에쯤에서 볼록할 텐데, 이렇게 해서 깨질 텐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항복응력이 얼마냐면요. 잘 안 보이니까. 예. 자, 여기 항복응력 값이, 그냥 100메가파스칼 할게요. 항복응력 값이 1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트레인 값이 얼마냐면, 저 스트레인 줄 때 조심하세요. 이게 퍼센트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인지 잘 헷갈리시니까 퍼센트로 하면 이제 나중에 숫자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0.00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001입니다. 스트레인 값이. 자, 그랬을 때 얘가요, 이렇게 할게요. 얘를 쭉 잡아당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얼마까지 잡아당겼냐 하면은 1006mm까지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당겼다가 하중을 제거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최종 길이가 얼마게 되느냐?
106mm가 될 때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최종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06mm 원래 길이가 1006mm 원래 길이가 1000mm인데 1006mm까지 잡아당겼다가 놨대. 그러면 최종 길이가 얼마 되겠느냐? 자, 만약에 그러면 1006mm니까 델타 값이 6mm일 때 그러면 스트레이 값이 얼마일까? 스트레이는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이니까 1000분의 6 해주시면 0.0006이에요. 그러면 0.001이 여기니까 0.0006은 여기쯤에 있겠죠. 끝에쯤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재료를 어디까지 잡아당긴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아당긴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여기서 하중을 제거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중을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프링백이 일어나야죠. 이만큼 복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프링백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스프링백이 얼마나 일어날까? 제가 그랬죠. 이 두 개가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얼마만큼 복원이 일어나겠어요? 0.001이니까 여기서도 0.001만큼 복원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값 얼마예요? 0.005. 그러면 이만큼은 영구 변형인 거야. 이만큼은. 그럼 영구 변형이 얼마나 생길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영구 변형된 영구 변형률 F라고 할까요? 자, 얘는 0.005입니다. 0.005만큼 영구 변형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영구 변형률입니다. 그 영구 변형률이 0.005만큼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뭘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영구 변형률은 L0분의 영구 변형된 델타 값. 그럼 영구 변형된 델타 값은 영구 변형률에다가 L0. 뭐 지금 다들 감 잡으셨겠지만 1000. 그래서 5mm는 영구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종 길이는 원래 길이가 1000mm에서 5mm만큼 영구 변형이 발생했으니까 1005mm다. 이게 최종 길이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if 영구 변형 발생하고 싶지 않아. 영구 변형이 발생하고 싶지 않으면은 최대 변형량이 얼마가 되면 될까? 자, 영구 변형이 발생하고 싶지 않으면은 요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그쵸? 영구 변형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입실론의 최대값은 0.001인 거야. 그러면 델타의 최대값은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델타의 최대값은 요 식이잖아요. L에다 곱하니까 1mm예요. 1mm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좀 한 번 더 꼬아봅시다, 문제를. 자, 다시요. 자,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입실론. 자, 이번에는 재료가 똑같이 이거 문제 내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는 100메가파스칼, 시그마 Y 값은 100메가파스칼. 항보응력이 100메가파스칼. 의미 없었죠. 항보응력이 얼마인지는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면적을 구했으면 모르겠지만 뭐 모르죠. 제가 뭐 시험 문제 같은 데다가 얘 면적을 줄지도 그 다음에 요 입실론 값을 찾으라고 할지도 그렇게 정없지는 않아요. 예. 자, 여기가 0.002라고 해볼게요. 0.00입니다. 자, 얘 원래 1000mm 근데 나는 L0는 나는 원래 얼마를 만들고 싶었냐면 1006mm 다시요. 죄송합니다. 1006mm 봉을 만들고 싶었다.
이거예요. 나는 원래 1006mm짜리 봉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실수로 1000mm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양쪽에서 당겨서 1006mm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난 얘를 쭉 잡아당겨서 1006mm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1006mm까지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스프링백 생기죠? 안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1006mm 보다 더 많이 잡아당겼다가 놔야지만 1006mm에 딱 맞추고 1006mm 나왔으니까 1008mm 하자. 1008mm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가 되지가 않아. 그것보다 더 짧아질 거예요. 스프링백이 생기니까. 복원이 되니까. 약간은 복원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1008mm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잡아당겼다가 놔야지만 그 길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얼마만큼 잡아당겼다 놔야지 1008mm짜리 봉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꼬은 거죠. 자, 그러면 1008mm. 자, 최종적으로는 최종 영구 변형량은 내가 원하는 최종 영구 변형량은 8mm예요. 그러면 최종 영구 변형량이 8mm니까 이것으로부터 영구 변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입실론 F는 줄게요. 이거는 1000mm, 원래 길이가 1000mm짜리인데 그거를 잡아당겨서 8mm 늘어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밀리미터. 그러면 0. 많이네. 잠깐 쉴 때가 됐나? 자꾸 틀리네요. 0.008. 이게 영구 변형, 내가 발생시켜야 되는 영구 변형률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재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008mm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비율은 살짝 안 맞겠지만 여기쯤이 0.008이라고 해볼게요.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최종적으로 1008mm를 위한 영구 변형률이야. 이만큼은 영구 변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더 많이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놔야지. 자, 이만큼 잡아당겼다 놔야지 복원이 돼서 이렇게 복원이 돼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만큼 복원이 돼서. 그러면 그 복원될 때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아야 돼. 두 개의 기울기 같아야 돼. 그러면 요게 얼마일까? 요거 얼마예요? 0.00이잖아. 그러면 요것도 얼마야 돼? 비율은 살짝 안 맞지만 0.002가 돼야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0.01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0.002니까 요것도 0.002가 돼서 0.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실론 값이 0.01이면 이거 이퀄 원래 길이가 1000, 그 다음에 델타, 그러면 이것부터 델타 값은 10mm.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1010mm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1008mm로 복원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제가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내거든요. 이러한 얘기는. 왜냐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에 항상 내는 그러한 형태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로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자, 시간이 한 47분 정도 됐네요. 인장시험 집어넣으면 한 2분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크리프입니다. 인장시험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크리프라는 건데, 크리프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와이어나 아니면은 케이블. 와이어는 철사예요. 와이어랑 이거는 철사입니다.
케이블은 이 철사를 꽈서 만든 거, 와이어를 꽈서 만든 게 케이블이에요. 그렇게 와이어나 케이블처럼 좀 기다란 애들 있잖아요. 그 기다란 애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늘어나요. 그냥 영구 변형 생깁니다. 그러니까 탄성 변형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영구 변형이 됩니다. 그것을 크리프라고 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추가의 하중 없이 변형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하중이 얘가 쭉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는데 이게 탄성 영역이야. 그러면 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대로 복원이 돼야지. 다시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복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아직 탄성 영역인데 오래 있어요. 몇 달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몇 달 있어요. 놓으면 안 돌아가요. 예, 이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빨랫줄 같은 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늘어나요. 엘리베이터 자꾸 당기고 누리코 하는 그걸 케이블이죠.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케이블.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걔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란 물체들, 철사나 와이어나 케이블처럼 기다란 물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탄성 변형이 결국 영구 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져주면은 이 설명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크리프라는 현상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크리프, 기다란 물체, 얇고 긴 와이어나 철사 같은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탄성 변형이 그냥 영구 변형으로 바뀌어버려. 원래 탄성 변형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굳어져 버려. 그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돼.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망의 후계 법칙이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었죠? 후계 법칙. 자, 후계 법칙은 탄성 영역에서만 가능해요. 탄성 영역에서만 됩니다. 소성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탄성 영역으로 되는 여기서만 후계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때 기울기를 0 모듈러스 0유리라고 했을 때 함수식이죠.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은 강은 210GPa, 알루미늄은 70에서 80GPa, 플라스틱은 뭐 0.7에서 14GPa 라는데 주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 경우 어떻게 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강의 경우에 대해서 뭐 스틸의 경우에 대해서 0 모듈러스 값 안 줬어요. 예, 네이버 쳐보세요. 나옵니다. 뭐 시험 보실 때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그런 거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네이버 쳐보셔야 뭐 시험 문제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시그마하고 입실론은 서로 비례한다. 탄성 영역에서만 속합니다. 그러면 소성 영역에서는 지배하는 식 있어요? 소성 영역에서도 식 있어요. 좀 복잡해서 그렇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성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대학원에서도 예전에는 소성 가공이라는 교과목도 있고 막 그러는데 워낙 어려워서 소성 가공은 다루지를 않아요. 대학원에서도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걸로 굳이 뭐 그쪽 전공하시는 분 아니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성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탄성 영역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아송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종변형률하고 횡변형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변형률 입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양. 그 다음에 횡변형률 입실론 닷은 얘 D0, L0 그러면은 D0분의 델타 T. 즉 두께의 변형률을 횡변형률, 길이의 변형률이라는데 이 종변형률은 길이의 변형률이라고 보다는 하중 방향, 힘의 방향 변형률, 그 다음에 하중 힘의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
방향 변형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중 방향 변형률을 종 변형률, 하중의 수직 방향 변형률을 횡 변형률 했을 때 포화송비는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 때문에 왜냐하면은 종 변형률이 플러스면 횡 변형률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플러스를 만들려고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거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예요. 어느 거 하나 늘어나면 어느 거 하나 줄어들어야 되잖아. 얘가 줄어들면 얘는 늘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는 그것 때문에 붙은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반대 부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화송비 같은 경우는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속 재료는 다들 0.25에서 0.35에서 그냥 포화송비는 0.3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0.1에서 0.2 정도 차이가 나고요. 코르크 제품 같은 경우도 특이한데 코르크는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종 변형률이 변해도 횡 변형률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길이를 압축시켜도 두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코르크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르크 마개 같은 경우는 쭉꾹 눌렀을 때 길이 안 변해요. 폭은 줄어들어도 그런 거고요. 러버는 0.5 상당히 부피 변화가 많이 길이가 변한 양만큼 부피는 정확하게 변하는. 그래서 완전 비압축성 재료 0.5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유체, 물 같은 경우를 비압축성 재료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포화송수라는 게 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포화송비가 뭔지 정도만. 예, 포화송비입니다. 네, 한국말로 그냥 포화송비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이걸 푸아송비다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푸아송비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뭐 푸아송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어쩌라는 필요는 없고요. 어디서 푸아송비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 그러면 푸아송비가 뭐지?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켜셔서 푸아송비가 뭐냐? 구글을 켜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지? 맞아 이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크리프도 마찬가지죠. 뭐 전에 배운. 자, 그 다음에 전다능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전다능력. 전다능력은 찢어지는 거라 했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어유 죄송합니다. 떨어졌네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잡아 당기는 거, 인장, 누르는 거, 압축, 전단 찢는 거. 예, 전다능력을 이렇게 찢어내는 거. 이것을 전다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 인장을 받아요. 자, 재료의 단면적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인장 응력이라고 하죠. 텐스 스트레스라고 해서 면적분의 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티 안 붙이셔도 돼요. 자, 힘 눌렀어. 자, 그랬을 때 면적이야. 그러면 이때 압축 응력이라고 해요. 면적분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눌렀어요. 힘 F입니다. 쉬워져? 서로 힘선 일치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전단력하고 압축력 구분해드렸죠. 전단력은 이게 전단력, 그다음 압축력은 이게 압축력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구분해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이 전단은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로 표현합니다. 타우예요. 타우로 표현하고 얘는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힘 계산하는 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파스칼 아니죠? 메가파스칼이죠. 우리는 단위 힘 밀리미터 단위 다시 죄송합니다. 힘은 뉴턴 단위,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 단위. 그랬을 때 얘는 메가파스칼. 그렇고요. 학생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수직응력, 요거 두 개는 이제 노멀 스트레스고요. 수직응력이에요. 노멀 스트레스인데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면적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쉬워. 그냥 하중의 수직인 면적이면 돼요. 하중의 수직인 면적입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그냥 하중의 수직인 면적 찾아주시면 돼. 시어 스트레스는 면적이 도대체 뭐야? 이거를 많이 힘들어요. 시어 스트레스의 면적은 뭘까?
예, 시어 스트레스의 면적은 뭘까? 시어 스트레스의 면적은요. 자, 지금 이거 있죠. 재료가 있죠. 재료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시어라고 했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요 단면적. 예, 찢어진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얘나 면적은 다 똑같아요. 어쨌든 얘는 파괴 면적. 파괴되는 면적. 찢어져 버리는 그 면적. 그 면적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파괴되는 건 아직 지금 우리 계산할 때는 파괴되어 있지 않잖아. 안 부서져 있잖아. 그래서 그럼 파괴되는 면적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가상을 해주셔야 돼요. 가상. 파괴 가상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파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면적. 그래서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 수직응력에 대해서도 면적은 파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면적에서 여기 응력에 나오는 이 면적들은 다들 파괴 가상 면적인데 수직응력은 굳이 파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중에 수직인 면적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전단응력에 대해서는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면적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도대체 얘가 부서지면 어떤 형태로 부서질까? 즉 찢어지면 어떤 형태로 찢어질까를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찢어질까 고민을 해서 그 찢어지려는 부분의 단면적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게 파괴 가상 면적입니다. 그거 하나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예제를 보면서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는 재료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에서 수직 응력 혹은 축응력이라고 하고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 자,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발생하는 응력. 그 다음에 재료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라 해서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받는 응력을 전단응력, 시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제 뭐 이걸 포크 혹은 클레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재료를 자 여기 판이 하나 있고 판 A가 있고 판 B가 있습니다. B는 이렇게 포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C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져요. 그 잡아당겨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 B번 그림처럼 봤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핀을 한번 이 볼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볼트는요. 볼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옆에 단면을 그리면 B라는 부품이 이렇게 돼 있죠. 볼트랑 이런 식으로 달 거예요. B라는 부품은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랬을 때 B라는 부품의 구멍은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단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칭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B라는 부품은 색깔 볼까요? B라는 부품은 C? B? C? C? 예. C라는 부품은 오른쪽으로 당겨주니까 이 볼트랑 B라는 볼트랑 어느 부분에서 닿겠어요? 당연히 볼트의 직경보다 구멍의 직경이 커야지 볼트가 들어갑니다. 이 요소 설계 때 다시 나오겠지만 구멍의 직경이 더 커야 돼요. 볼트의 직경이 더 크면 안 들어가겠죠? 똑같아도 안 들어가요? 똑같아도 조립 안 됩니다. 반드시 이 C에 있는 구멍의 직경이 볼트의 직경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볼트를 꽂았을 때 안에서 놀겠죠, 볼트가. 그래서 C라는 거에 있는 구멍의 직경하고 볼트가 안에 이렇게 볼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볼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안에서 볼트가 놀아야지만 조립이 돼. 그러면 어디선가 틈새가 만들어질 텐데 C라는 부품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면 당연히 볼트는 고정이 돼 있다 해서 볼트는 정지해 있다 했을 때 이면하고 이면이 닿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뜰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A라는 부품은 이걸로 한번 그릴까요? 이걸로 노란색으로 그릴까? 자, A라는 부품은 어떻게 조립이 될 거냐 하면은 노란색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볼까? 예, 보라색으로 할까요? A라는 부품은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텐데 여기가 뜨겠죠. 이게 A라는 부품입니다. A라는 부품이 이게.
다시 말해서 A라는 부분은 왼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어디가 닿게 되냐면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볼트랑 닿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공간이 떠요. 자,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아, C는 오른쪽으로 가고 A는 왼쪽으로 하니까 그럼 볼트하고 A는 오른쪽 부분에서 접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레비스 혹은 포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크랑 볼트는 왼쪽 부분이 닿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닿았다는 얘기는 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밉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볼트는 C와 같은 모양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C와 같은 모양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볼트는 만약에 이 볼트가 부서진다라고 해보세요. 어디가 부서질까? 찢어지겠죠, 볼트가.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지점이 어딜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요 지점 찢어지겠죠. 혹은 요 지점이 찢어지겠죠. 이렇게 두 지점이 찢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중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볼트가 받는 응력은 전단 응력이니까 타우죠. 볼트가 받는 전단 응력, 이 전단이죠. 이거 압축 아니에요. 전단이에요. 하중선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단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단은 이 볼트 하나의 단면적, 요 부분의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그 단면적이 몇 군데서, 두 군데서, 이렇게 두 군데서 전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A입니다. 그것을 양쪽에서 P라는 하중으로 당겨줬으니까 P. 이렇게 해서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중 전단이니까. 전단이 두 군데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 이 볼트, 여기 있는 이 볼트요. 자, 요 볼트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볼트가 마찬가지로 지우개 가지고 쑥쑥쑥 지운 다음에 자,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자, 이 볼트는 자, 볼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이 부품은 어떻게 접하게 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겠죠. 자, 요것부터 그릴까요? 자, 이 부품은 이렇게 접할 거예요. 자, 이 부품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뜨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지점이 볼트랑 부품이 접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야. 여기서 밀 거야. 왜? 이 부품은 어디로 가고 싶어? 위로 가고 싶어? 나 위로 갈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볼트의 밑부분을 밀겠죠. 그러면 이 볼트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죠. 볼트도 나도 위로 갈래. 근데 가지 마. 누가 가지 말라고 잡아요? 이 부품이 가지 말라고 잡죠. 그래서 이 부품하고는 이렇게 접해 있다 했을 때 볼트 나 위로 갈래. 아니야, 너 가지 마. 가지 말려면 어디서 막아야 돼? 위에서 막아야지. 밑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A라는 부품하고 B라는 부품이라고 할게요. A라는 부품은 나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볼트 니도 같이 가자. 위로 올라가자 같이.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밀어줘야죠. 그러면 볼트 나도 위로 갈래. 그러면 위로 갈래. 근데 누가 막아? B라는 부품이 너 가지 마. 가지 말라. 볼트가 위로 가고 싶은데 너 가지 말라. 그러려면 어디서? 위에서 밑으로 눌러줘야지. 그래야지 가지 말라가 되잖아.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하중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하중을 받으니까 서로 어긋났으니까 전단이에요. 그러면 전단 응력을 받습니다. 찢어지면 어디가 찢어질까요? 여기가 찢어지겠죠. 이렇게 찢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단면적을 볼트의 단면적이죠. A라고 했을 때, 단면적으로 A를 했을 때 찢어지는 면이 하나네요. 요거는 아까는 이중전단이었는데 요건 하나예요. 그래서 면적분의 그냥 잡아당긴 하중 F라고 하면 F. 이중전단은 이 면적분의 2A분의 P. 그냥 단일전단은
단 1. 그냥 A분의 B. 상황을 딱 보고 이거 이중전달일까 단일전달일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림이 뻔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두 개가. 이중전달 그림하고 단일전달 그림하고. 그렇게 해서 하중이 상당히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소성변형이에요? 탄성변형? 소성변형이에요? 탄성변형이에요? 영구변형 발생했죠? 이거 소성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받는 응력은 뭐보다 큰 거예요? 항복응력보다 컸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 파단은 안 됐네요. 파단은 안 됐으니까 뭐보다 극한응력보다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해요. 잘못했죠? 이거 아니야 까먹어. 자, 재료가 받는 응력은 전단이죠 지금. 재료가 받는 응력은 항복응력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응력보다 작은 겁니다. 항복응력하고 극한응력 수직하고 전단 구분해 주셔야 돼요. 항복응력하고 항복응력 이거냐 아니면 타우 y냐. 그 다음에 항복이죠. 극한응력도 이거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거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단 극한응력, 수직 극한응력, 그 다음에 전단 항복응력, 수직 항복응력 두 개 달라요.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두 개 다르니까 두 개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직 극한응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 극한응력은 두 개가 다릅니다. 수직 항복응력하고 그 다음에 전단 항복응력은 두 개가 달라요. 이론적으로는 수직 항복응력이나 수직 극한응력만 알면은 전단 항복응력이나 전단 극한응력을 구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트레즈카 이론이라든가 폼비세스 이론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각각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는데 어쨌든 수직응력은 수직응력대로, 전단응력은 전단응력대로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딱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헷갈리지 마세요. 방금 저처럼.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에 대해서도 전단 변형률을 구하실 수 있는데 전단 변형률은 얘를 하중을 가했더니 위에가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데 얘를 하중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위에가 밀려 나갔어. 그러면 이만큼이 변형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단 변형률은 요 각도가 전단 변형률이에요. 전단 변형률은 감마로 표현을 하고요. 감마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세타로 표현됩니다. 세타로 표현되고요. 자, 요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L분의 델타예요. 사실 탄젠트 값이죠. 네, L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타우 값은 G의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후계 법칙, 전단에서의 후계 법칙이에요. 이때 G를 시어 모듈러스 전단 변형률 전단 탄성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스 모듈러스는 역률 혹은 이제 탄성계수, 종탄성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예제는 요 예제가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숙제 여러분들 내드릴 숙제들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끝이 다 보입니다. 오늘은 저도 꽤 힘든 편이네요. 이렇게 힘들 걸 뭐 이렇게 영상을 길게 만드느라고. 근데 뭐 설명을 할 건 해야 되니 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배울 건 배워야죠. 비록 학교는 못 나오더라도 학교 나왔더라도 이 정도는 배워야 되니까 우리 조금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배우고 갑시다. 자, 강판에 구멍 가공용 펀치가 있어요. 강판이 있는데 구멍 가공용 펀치가 있습니다. 이 펀치를 가지고 위에서 누를 거예요. 얼마만큼의 하중을 누를 거냐면 1100kN만큼의 하중을 누를 겁니다. 1100kN만큼의 하중으로 누를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문제를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자, 이만큼 하중으로 누를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펀치를 눌러가지고, 펀치 직경은 20mm입니다.
그래서 두께 8mm짜리 강판에 구멍을 뻥 하고 뚫을 거야. 위에서 쿵 하고 눌러서 여기다 구멍을 뚫을 거야. 그러면 이 강판의 평균 전달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펀치의 평균 압축력. 이 펀치는 압축이 될 거 아니야. 이 강판 누르면은 펀치가 강판을 눌렀으니까 반대로 강판은 펀치로부터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 펀치는 이렇게 압축력을 받을 거라고요. 이렇게 압축력을 받을 거야. 그럼 압축력을 받게 되는 이 단면적을 지름이 얼마예요? D가 20mm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게 되는 압축응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러면 힘이 1100kN 하나 둘셋 공 3개 면적은 20mm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압축응력은 쉽게 구해요. 압축응력을 쉽게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계산해 주시면 압축응력이 350MPa 나온대요. 뭐 요거야 그냥 계산기 두둥기시면 되니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강판의 평균 전달 능력이 얼마냐? 즉 강판, 요 강판. 자,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전달 능력은 상상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볼게요. 강판을 진짜 펀치로 강판을 퐁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만 강판이 뚝 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어떤 모양으로 떨어져 나왔을까?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겠죠. 이러한 동전 모양으로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상상되죠? 상상하셔야 돼요. 강판을 펑 하고 눌렀더니 예쁘게 쭉 하고 잘 찢어져서 나온 겁니다. 잘 찢어져서 강판이 나왔으면은, 요 강판이 나왔으면은, 이러한 동전 모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괴된 면적, 즉, 찢어진 면적이 어디야? 둘레 면적이죠. 이게 파괴된 면적입니다. 이게 곧 쉬어 스트레스에서 전단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를 구할 때, 하중은 뭐 똑같아요. 하중 P는 그대로 1100kN이야. 그래서 1100 3개, 공 3개 붙여주셔야죠. 1100하고 공 3개. 자, 얘를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 면적은 어디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파괴 가상 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원의 둘레 길이입니다. 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죠? 2파이r이 둘레 길이니까 그거에다가 원통의 둘레 면적이죠. t를 곱하면 되죠. 파이 d t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파이 곱하기 d가 20 곱하기 8. 요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입니다. 예. 2016년인가요? 아마 시험 문제 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계산해 주시면 219 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전달 능력 계산할 때는 파괴 가상 면적, 파괴되려는 면적, 만약에 얘가 찢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찢어질 것인가? 예, 그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내용이 좀 많이 방대했나요? 글쎄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진도는 나간 거는 사실은 아닌데, 예, 뭐, 그래도 뭐 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자, 제가 오늘은 숙제를요, 4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는 정말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숙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풀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꼭 제발 다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숙제는요. 4주차입니다. 벌써 4주차의 첫 번째 숙제인데요. 바가 있어요. 바는 이러한 끼다란 애를 바라고 하고요. 자, 봉이죠. 그러니까 바가 스틸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래요. 다이어그램 혹은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자, figure has a length of 1.5m, 1.5m. 우리 밀리미터 써야 되니까 1500mm 짜리 봉입니다. 일드 스트레스가 항복응력이 얼마냐면 290MPa. 예, 290MPa이 일드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207GPa이에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
영스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 시티까지 나왔네. 예, 일레스티시티. 예, 일레스티까지만 써주겠는데 뭐 일레스티시티. 예. 영스 모듈러스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역률이고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는 탄성계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7GPa이래요. 그리고 otherwise loaded actually until elongate 7.6mm까지 늘어났대. 얘가 7.6mm까지 늘어났다가 제거했다는 얘기야. Then load is removed. 그러니까 제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how does the final length? 그러니까 최종 길이가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compare with its original length. 원래 길이에 비해서 최종 길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종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이런 문제 풀었었죠. 여러분들 풀었었으니까 푸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꽈어요. 이 문제는.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아까 문제에서는요. 항복응력일 때 변형률을 줬잖아. 근데 변형률을 문제에서 안 줬어요. 변형률을 안 주고 나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변형률을 왜 안 줬냐? 뭘 줬으니까? 207GPa를 줬으니까. 뭐로부터? 후계 법칙에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니까 이것부터 입실론 값은 2분의 시그마인 거죠. 그러면 이때 입실론은 변형률은 요거잖아요. 시그마가 290GPa 항복 응력일 때의 변형률이잖아. 이때의 변형률은. 그러니까 항복 응력일 때의 변형률을 찾아주시면 이 지점에서의 변형률 입실론 y 값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복 응력일 때의 변형률이 항복 응력이 290MPa이고 그다음에 영스 모듈러스가 207GPa, 207GPa 조심하세요. 기가 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킬로, 헥토,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테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헥토가 10의 제곱이고 킬로가 10의 세제곱, 메가가 10의 6제곱, 기가가 10의 9제곱, 테라가 10의 12제곱.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응력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기로 했잖아. 근데 영스 모듈러스, 제가 아까 혹시 영스 모듈러스 할 때 단위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죄송해요. 영스 모듈러스 할 때 후계 법칙 할 때 제가 단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얘는 단위가 없어요. 입실론 단위가 없으니까 응력하고 영스 모듈러스는 역률은 단위가 같습니다. 똑같이 메가파스칼을 기본 단위로 쓰셔야 돼요. 메가파스칼 기본 단위로 쓰십니다. 그러면 이거니까 공 3개 붙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메가파스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실론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거 여기다 두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얘가 원래 길이가 1500mm 짜리야. 근데 얼마나 늘어났냐면 7.6mm 늘어난대.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자, 여기쯤이었다라고 해볼까요? 대략 여기쯤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늘어나게 한 거야. 그 상태에서 하중 제거했어. 그러면 여기로 되돌아오겠죠. 얼마나 스프링백이 일어나겠어요? 입실론 y만큼 스프링백이 일어나겠죠. 요거랑 기울기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입실론 값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최종적인 변형량은 다시 최종적인 이거는 L0분의 최종적인 변형량이니까 최종적인 변형량은 이거에다가 L0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보시면은 말짱황이에요. 자,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앵글 브라켓, 이게 앵글 브라켓이네요. 여기 앵글 브라켓이고요. T는 19mm, 예, T 19mm짜리 앵글 브라켓입니다. 고요. Attached to the flange, 얘가 플랜지, flange of a column by 16mm짜리 다이아메타를 갖는, 지름을 갖는 볼트. 자, 요 볼트예요. 요 볼트입니다. 지름이 16mm짜리 볼트예요.
두 개가 있네요. 예, 볼트 두 개가 있고요. 유니폼, 자, 일정 균일화중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그러니까, 균일 분포화중이 되는 거죠. 해서, 프레셔가 1.9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여기 프레셔, 압력이죠. 1.9 메가파스칼만큼의 압력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압력을 받는 면적에 B랑 L 값이 주어졌어요. B 값이 75, L 값이 이것만큼. 자, 우리 왜 압력이 좀 분포하중을 줬으면 그거 우리 분포하중 모르잖아. 뭐로 풀어야 돼? 집중하중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중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어떻게 바꿔요? 제가 길이 방향에 대한 건 했었죠. 그냥 분포하중이 나오니까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를 곱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분포하중이 지금 뭐로 나온 거냐? 메가파스칼이라는 게 1.9, 메가파스칼은 1.9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메가니까. 원래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이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1밀리미터 제곱의 면적당 1.9 뉴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집중하중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거에다가 압력에다가 뭐 곱하시면 돼요? 면적 곱하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압력에다가 LB 요거요. LB.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잖아요. 요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을 곱해 주시면은 집중하중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 집중하중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베어링 프레셔 시그마 B 시그마면 수직응력인데 베어링 프레셔는 압력인데 뭐야 이거는 이 베어링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로 지압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베어링 프레셔 혹은 베어링 스트레스 베어링 프레셔 혹은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가 각각 얼마냐? 두 개의 볼트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으면요, A자 형광이 이렇게 있고요. A자 형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이 이렇게 있어요. 브라켓은 위에서 밑으로 눌리죠. 그래서 브라켓은 어디로 가고 싶어? 위에서 밑으로 누르니까 여기서 구한 이 F의 절반, 볼트 두 개니까 나눠 가질 거 아니야, 힘을.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F의 절반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거라고요, 이 브라켓에. 그럼 브라켓이 볼트를 어디로 밀어? 위에서 밑으로 밀죠. 여기가 접하죠. 그래서 브라켓은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켓이 여기는 요게 브라켓이에요. 이게 H빔이고요. 브라켓은 볼트의 위에 부분에 접해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2분의 F만큼의 힘으로. 여기서 구한 요 F에. 그러면 볼트는 브라켓이 볼트야 같이 밑으로 가자. 그러면 볼트는 그래 밑으로 갈래. 그래서 볼트는 자기 밑으로 갈래 라고 하겠죠. 그러면 볼트가 여기 있는 H형광이 어디를 누르겠어요? 밑으로 누르겠죠. 그러면은 H형광은 너 가지 마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지 말려면 어디서 막아야 돼? 밑에서 막아야 되겠지. 밑에서 너 가지 마 라고 이렇게 막겠죠. 얼마만큼의 힘으로? 똑같겠지. 2분의 n만큼. 그래야지만 얘 정지할 거 아니에요. 볼트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H형광은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공간이 여기가 뜨고 여기가 뜨는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 어디가 찢어져요? 이 빔은, 이 볼트는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겠죠. 요 단면적 계산하시는 건 어렵지 않죠. 볼트의 직경이 이거니까. 그러면 단면적은 볼트의 단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단이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전단 능력을 찾아라. 평균 전단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 상관없고, 왜 평균 전단 능력이라냐면 볼트는 둥글잖아요. 면이 둥글기 때문에 사실 받는 힘이 정확하게 이랑 똑같진 않아요.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뭐 에버리지라 해서 AVG라고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분의 F를 구한 것을 요 전단면 하나잖아요. 단일 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만 하시면 돼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구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베어링 프레셔 혹은 여기는 베어링 프레셔 혹은
베어링, 스트레스, 지하복력이요. 지하복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볼트가 여기 있는 브라켓 이 면을 볼트는 이 면을 막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면이 압축이 되려고 하겠죠. 그 면을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볼트가 면을 지압을 해서 누르는 압력. 근데 이 원을 그려보면요. 사실 여기가 가장 압력이 크고요. 옆으로 가면 압력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압력이 균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들어간 거예요. 평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 지하복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얘를 3차원 형태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둥글죠. 둥글죠.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볼트입니다. 그리고 구멍은 얘로 그릴까? 예, 구멍은 이렇게 위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볼트가 길이가 있죠. 볼트가 길이가 있어서 볼트가 이렇게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하복력에 대해서의 힘은 그냥 이거 쓰시면 되는데 면적은 어떻게 찾아주냐면 에버리지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냥 볼트에 지름 있죠. 그 다음에 볼트가 닿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볼트가 닿는 길이. 그래서 요 면적. 요게 스트레스 에어리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압 면적은 요 면적. 볼트의 길이 곱하기 볼트의 지름. 그러면 요 T, 요게 볼트의 길이. 볼트 전체 길이가 아니라 요 만나는 요거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거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서의 지하복력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의 T 값에다가 볼트의 직격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원통이 있으면요. 이런 원통이 있으면 이거 할까? 리비아. 원통이 있으면요. 원통을 뚝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원통을 이렇게 쭉 잘랐어요. 옆을 이렇게 쭉 잘랐어.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면 사각형으로 보이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잘라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 사각형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의 지름에다가 하중을 받는 부분, 요 하중을 받는 부분만큼의 길이, 요 하중을 받는 부분만큼의 길이.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사각형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 면적이 지하복력을 받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으로 하중을 나눠주시면 지하복력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이중전단입니다. 이중전단에 대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트러스 멤버가 있고요. 트러스 구조물이 있고, 지붕에 이제 트러스 구조물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물은 14mm 만큼의 요 이중전단을 봤죠. 여기가 관심 있을 테니까 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레이트는 26mm 이렇게 됩니다. 핀 됐고요. 두 개입니다. 했을 때 two end plate of 14mm. 자, 로드가 80mm, 80kN, 80kN이 하중이 가해진다 했을 때 what largest bearing stress action on the pin. 핀에 작용하는 지하복력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가 얼마냐? 자, 이 핀은요. 지금 현재 핀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중 가해주고 밑에서 이렇게 잡겠네요. 이렇게 갔겠네요. 그러면 이 하중은 P, 이 하중은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받는 것 같고요. 그럼 전다 능력을 받는 지점은 여기랑 여기가 전다 능력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전다 능력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다 능력은 이 두 개의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지하복력을 찾아주실 때는 이 지점의 지하복력을 찾아주시려면은 이 지점의 지하복력은
뭐 베어링이니까 B라고 할게요. 지름 D, 자, 핀의 지름 D 곱하기 요 지점의 두께가 14mm죠. 여기 14mm, 14mm. 이거를 2분의 P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지점의 지하 폭력을 찾고 싶으면 이 부분의 베어링 스트레스 값은 D 곱하기 핀의 지름 곱하기 요 부분의 두께는 26이네요. 26. 여기 P, 여기는 P잖아요. 하중이 P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단일 전단이었으니까 그냥 P 하나밖에 없었지만 얘는 이중 전단이니까 밑에 있는 얘네들은 2분의 P씩이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클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당연히 얘가 더 클 것 같은데 계산해 주셔서 큰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A번은. B번 같은 경우는 얼티메이트 극한 전단 응력 타우의 U 얼티메이트 시어 스트레스가 핀이 190메가파스칼이야. 190메가파스칼이 극한 전단 능력이래요. 그러면 이 극한 전단 능력 안 부서지려면 소성 변형은 생기더라도 영구 변형은 발생하더라도 안 부서지려면 이 극한 전단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최대한 가할 수 있는 하중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전단 능력은 이중 전단이니까 EA는 두 개죠. EA분의 P예요. 면적이야 면적이야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극한 전단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물론 나중에는 요거 다시 뭐 세이프티 팩터로 나눌 건데 세이프티 팩터로 나눌 건데 지금 아니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가할 수 있는 하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P 얼티메이트는 타우 U에다가 EA 이중 전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에디셔널인데요. 그냥 뭐 더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풀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신 분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힌트를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상황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 철제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그림인데요. 철제 구조물이 하중이 이렇게 가해집니다. 요 철제 구조물에 의해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얘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제 구조물에서 하중을 갖추고 있으면 요 면이 이면입니다. 같은 면이고요. 그래서 이 하중이 두 개의 포크에 의해서 양쪽에 있으니까 4개의 포크에 의해서 2개의 핀에 가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가해진 하중 P는 여기에 하나당 하중 P 700kPa이네요. 그러면 그거 하나당 2분의 P씩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P가 다시 여기서 또 나눠지겠죠. 4분의 P씩. 그러면 이 핀 하나를 가지고 하면은 핀 하나, 여기 있는 이 핀 하나만 가지고 하면 2분의 P, 4분의 P, 4분의 P.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뭐 주어진 거는 여기 플랜지 플레이트 요 플랜지는 25mm. 그다음에 P는 지름이 50mm. 그다음에 얘는 지름이 혹시 주어졌을까? 38mm. 그건 다 주어졌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플랜지의 두께 25mm, 핀의 지름 50mm, 얘 지름 38mm 주어졌을 때 자, determine the following quantities 다음 양을 계산하여라 해서 average shear stress 핀에 걸리는 이중 전단입니다. 두 군데죠. shear stress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랜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어링 스트레스 가 얼마냐? 그 다음에 게셋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가운데 여기 게셋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어링 스트레스가 각각 얼마냐? 마찰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할 거 이제 다 끝났네요. 까맣게 화면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는 꼭 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비대면 수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다들 힘들죠 지금. 다들 힘든데 좀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